북한 평양의 방송국 편집 기자가 매일 아침 헤드폰을 끼고 남한 라디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적들의 방송을 감시하는 게 그의 임무였죠. 하지만 2013년 가을 어느 날 그가 들은 내용은 평생 배워온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그 방송에서 무엇을 들었고 그것이 온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제가 40을 넘긴 나이에 평양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편집기자로 일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성철이라고 합니다. 평양 보통강구역 영광거리 근처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셨던 덕분에 우리 집안은 성분이 좋은 편이었고, 그래서 저도 방송국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대동강을 바라보며 출근길을 걸었습니다. 영광거리에서 방송국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 길이 참 좋았습니다. 봄이면 버들강아지가 피어나고 가을이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던 그 거리.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풍경이 선합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남조선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일이었습니다. 적들이 무슨 방송을 내보내는지 감시하는 게 제 업무 중 하나였거든요. 헤드폰을 끼고 남한 라디오를 듣다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 아내 명희는 초급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었고, 큰아들 준혁이는 김일성종합대학교 물리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작은 딸 미양이는 제일 고급 중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 집 저녁 식사는 늘 소박했습니다. 옥수수밥에 된장국, 김치 몇 가지. 그래도 평양 사람들은 배급이라도 나오는 편이니 다른 지방보다는 나았습니다.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에서 두부나 고기를 구할 수 있을 때는 반찬을 조금 더 풍성하게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배웠어요. 미양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남조선 사람들은 집도 없어서 다리 밑에서 산대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몰래 들었던 남한 라디오 방송이 떠올랐거든요. 그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마트에 물건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매일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위대하신 슈령님의 업적, 장군님의 현지지도 소식, 남조선 괴뢰들의 비참한 생활상. 전기가 끊기는 날도 많았지만 방송국 간부 가족이라 그래도 우리 동네는 전기가 비교적 잘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이 문제였습니다. 석탄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아서 장마당에서 나무를 사다가 아궁이에 떼야 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추운 겨울날,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이불을 덮고 있으면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배운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우리 수영님이 가장 위대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고 남조선은 지옥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생활총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여 앉아 서로를 비판하고 자아 비판을 하는 시간이었죠. 제가 이번 주에 혁명적 열의가 부족했습니다. 동무의 사상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이후로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져 살게 됐잖아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들었습니다.
전쟁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제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그래서 남한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배가 고플까?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는 평양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할까? 왜 우리가 만드는 방송은 매일 같은 내용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입 밖에 내서는 절대 안 되는 생각이었죠. 혹시라도 그런 말을 했다가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평범한 평양 시민으로 충성스러운 당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가족과 밥을 먹고 주말에는 김일성 광장에 나가 집단체조 연습을 하고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의문이 나중에는 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결심으로 자라나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2013년 가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평소처럼 방송국 모니터링실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남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그렇듯 빨간 펜과 보고서 용지가 놓여 있었죠. 적들의 방송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찾아내 보고하는 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남한 방송을 듣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서울 명동 거리는 주말을 맞아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화점에서는 가을 세일이 한창이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며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우리는 늘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의 압제 아래 굶주리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거리에는 거지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다리 밑에서 잔다고 배웠죠. 하지만 그 방송에서 들리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가 귀성객들로 대혼잡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에 고향에 간다고? 여행 증명서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같은 방에 있던 동료들은 각자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볼륨을 낮추고 계속 들었습니다. 이번 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가 또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개인이 집을 산다고? 우리는 국가에서 배정해주는 살림집에 사는데 남조선 사람들은 집을 사고 판다는 말입니까?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갔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방송 생각뿐이었습니다. 배급소에서 나온 강냉이 밥과 된장국을 먹으면서도 아까 들었던 백화점 세일, 고속도로 귀성길 같은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 동무가 말했습니다. 이 동무, 오늘 왜 그렇게 멍하니 있소? 혁명적 열의가 부족해 보이는데? 저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요. 그저 오늘 모니터링한 내용이 좀 복잡해서 생각 중이었소.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동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물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흘렀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면, 해방시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산다면, 평생을 당에 충성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옥수수밥에 배추김치, 그리고 장마당에서 구해온 두부 한 모가 전부였습니다. 여보, 오늘 장마당에서
두부 가격이 또 올랐어요. 2,000원이나 하더라고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000원이면 제 한 달 월급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학에서 또 사상 강화 학습을 한대요. 다음 주 내내 수업도 없이 김정일 장군님 어록만 외워야 한대요. 미양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래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못하고 생활총화만 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에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 대신 어록만 외워야 할까? 왜 두부 한 모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만약 우리가 배운 것들이 거짓이라면? 이건 반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들키기만 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죠.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의심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자세히 남한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척하면서 귀는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렸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걸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로 언제든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가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심지어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봄볕에 녹아내리듯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주체사상, 남조선 해방.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제가 속아온 것일까? 이 의문은 제 가슴 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제 온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2014년 봄, 제 마음속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범한 방송국 기자로 충성스러운 당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의심하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이가 대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창백한 얼굴로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밝고 명랑한 아이가 말이 없어서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 입대 영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입대하래요. 10년 복무입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10년이라고? 21살짜리 청년이 10해 동안 군대에 있어야 한다고? 준혁이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수식을 공부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10년 동안 총을 들고 철책을 지켜야 한다니. 아내 명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해나? 그럼 30살이 넘어서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미양이도 오빠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군대에 가면 어떻게 될까? 변방의 추운 지역으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탈영이라도 시도하다가, 아니,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이의 청춘이 사라져버립니다. 꿈도, 공부도,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거죠. 다음 날 아침, 방송국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남한 방송을 모니터링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렸습니다.
올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21살 청년들은 회사를 선택하고 꿈을 키우고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10년 동안 군대에서 청춘을 바쳐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 월요일 방송국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편집부 김 부장이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반당반혁명 행위로 조사를 받는다더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 부장은 제 바로 옆자리에 앉던 동료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 건 분명했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한 동료가 제게 살짝 귀띔했습니다. 이 동무, 조심하시오. 요즘 남조선 방송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을 집중 감시한다더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제가 남한 방송을 너무 열심히 듣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 제 마음속 의심을 누군가 알아챈 건 아닐까? 김 부장이 끌려간 진짜 이유가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 동네 초소를 지나갈 때는 보안원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집도 도청당하는 건 아닐까? 이웃 중 누가 우리를 감시하는 건 아닐까?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준혁이는 입대를 한 달 앞두고 있었고 저는 직장에서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불안한 표정이었고 미양이도 오빠 걱정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옥수수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제 아들에게는 꿈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제 가족은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위험하고 무모하고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탈출. 그 단어가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국경까지 간단 말입니까? 설령 간다 해도 어떻게 온 가족이 함께 넘어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을 10년 동안 군대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준혁이의 입대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꺼내기로 한 것입니다. 밤 11시쯤 모두가 잠들 시간인데도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모두 조용히 들어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긴장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는지, 문틈으로 소리가 새나가진 않는지, 그리고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곳을 떠나야겠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명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저는 손을 들어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어. 남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먼저 중국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야 해.
미양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잡히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남아 있어도 미래가 없다. 준혁이는 10년 동안 군대에 가야 하고 나는 언제 숙청당할지 모른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어떡해요? 평양에서 국경까지가 얼마나 먼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두만강까지는 500km가 넘습니다. 게다가 평양 시민은 함부로 다른 지역에 갈 수 없습니다.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검문도 수시로 받습니다. 방법을 찾아봤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송국에서 함경북도 출장이 있다고 서류를 위조할 수 있어. 그리고 가족 여행 허가증도 만들 수 있어.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송국 도장을 몰래 빌려 출장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브로커에게 접선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은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브로커한테 줄 돈이 필요할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살림살이를 팔아야 할 거야. 텔레비전, 냉장고, 뭐든지 미국 달러로 3,000불은 있어야 한대. 그날 밤부터 우리 가족의 비밀스러운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몰래 조금씩 짐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최소한의 물건만 넣었습니다. 명희는 울면서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두고 가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우면 안 돼. 의심받아. 이틀에 한 번씩 저는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팔고 시계를 팔고 아내의 금반지도 팔았습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한꺼번에 많이 팔면 의심받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꿨습니다. 달러 한 장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에 출근해서 웃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생활 총화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집단 노력 동원에 나가 풀을 뽑았습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언제 들킬지, 누가 눈치챌지 늘 불안했습니다. 출발 사흘 전, 저는 혼자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평양 외곽 산기슭에 있는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이제 떠납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자랐는데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동강변, 영광거리, 제가 30년 넘게 걸어다니던 길들, 저기 구멍가게에서는 어릴 때 사탕을 사 먹었고 저 골목에서는 준혁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고 저 느티나무 아래서는 명희와 처음 만났습니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합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공안들이 이 동네를 수색한대요. 준혁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이 헤어져야 한다고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4명이 한 집에 있으면 너무 눈에 띄어요. 아들은 제 조카 집으로 보낼게요. 2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가 더 안전해요. 준혁이를 보내야 한다니. 겨우 국경을 넘었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명희가 준혁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금방 다시 만날 거예요. 준혁이가 씩씩하게 말했지만 그 아이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는
할머니를 따라 떠났습니다. 제 품을 떠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1살, 이제 막 어른이 된 아들을 북한에서는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탈출했는데 중국에서는 안전을 위해 떨어져 있어야 하다니. 준혁이가 떠난 후 지하실은 더 적막했습니다. 3명만 남은 우리는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준혁이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잡히지는 않았을까? 1달, 2달.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하실에 갇혀 지냈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되어 피부가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대요.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주신대요. 한국이라고? 나만 말입니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1인당 1,000불씩, 4명이면 4,000불이에요. 우리한테는 돈이 없었습니다. 브로커한테 다 주고 남은 게 없었거든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으로 갈 방법이 없다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일부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세요.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 집 일을 도왔습니다. 밤에만 나가서 바치를 했습니다. 공안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하루 몇 위안씩 모았습니다. 명의도 할머니를 도와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돈을 모았습니다. 중국에서의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자유롭게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늘 잡힐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준혁이와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1달에 한 번 할머니가 준혁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직접 보지 못하니 불안했습니다. 미양이는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졌습니다. 18살 소녀가 지하실에 갇혀 지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밤, 명희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걸까요? 북한에 있었으면 이렇게 숨어 살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잘했어. 북한에 있었으면 준혁이는 군대에 갔을 거야. 나는 숙청당했을지도 몰라. 여긴 힘들지만 적어도 희망이 있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끝까지 버텨요. 드디어 6개월째 되던 날, 할머니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돈이 다 모였어요. 다음 주에 출발할 수 있어요. 준혁이도 데려올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이 지하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3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준혁이가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다시 보는 순간, 저는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냈어요. 준혁이가 말했지만 그 아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만 남았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중국인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차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산을 넘어 태국으로 갑니다. 험한 길이니 각오하세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승합차에 탔습니다. 운전사는 중국말만 했고, 우리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받고 운전만 할 뿐이었죠.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생각만으로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국경을 넘는 건 불법이니까 조용히 가야 합니다. 또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야 한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미양이가 힘들어했지만 준혁이가 동생을 도와주었습니다. 누나, 조금만 더 힘내. 시간을 걸었을까요? 마침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서는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맡았습니다. 이번엔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까지 차로 갑니다. 하지만 검문소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또 위험이라니. 이 여정은 끝없는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트럭 뒤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6시간을 버텼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오스 국경 경찰이었습니다. 차를 검사하겠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다. 이번에도 들켰다. 트럭 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브로커와 경찰이 뭔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20분,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브로커가 뇌물을 준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산 거죠.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방콕까지 갑시다. 방콕. 거기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방콕까지는 기차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차였습니다. 북한의 낡은 기차가 아니라 깨끗하고 빠른 기차였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록빛 논과 야자수,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곳 사람들은 우리가 탈북자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저 평범한 여행객으로 보겠죠. 그 생각이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2016년 3월 25일,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국 대사관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헤어집니다. 들어가서 탈북자라고 말하세요. 대사관에서 도와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브로커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흰색 건물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나만의 국기. 제가 평생 적의 상징으로 배웠던 그 깃발이 이제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얼른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앉으시고 차 드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 정말로?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집으로 모셔야죠.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혁이도, 명희도, 미양이도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6개월,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 지하실에 숨어 살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왔습니다. 수없이 죽을 뻔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땅, 꿈을 꿀 수 있는 땅,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2016년 4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기가 한국입니다. 제가 평생 적이라고 배웠던 남조선. 하지만 공항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가고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이라고?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먼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왜 탈북했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친절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땅에 왔구나.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면을 눌러야 한다고? 손가락으로?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인터넷이 됩니다. 원하는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이라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검색창에 평양을 쳐봤습니다. 제가 살던 평양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보고 싶은 거리, 그리운 풍경,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마트에서 장 보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소에서 배급을 받았는데 여기는 마트에서 원하는 걸 사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니. 처음 이마트에 갔을 때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선반 가득 쌓인 물건들, 온갖 종류의 라면, 과자, 고기, 채소. 이게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돈만 내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생활 총화도 없고 자아 비판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갖 채널이 나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자유가 이런 거구나.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우리만의 집이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물도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천국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에 재입학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등록금도 면제되었습니다. 물리학과 2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배우던 걸 이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학생들은 정말 똑똑해요. 저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양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또래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모르는 것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빠, 저 한국 온 거 잘한 것 같아요. 딸이 웃으며 말할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작은 언론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북 방송을 제작하는 일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는 방송이죠. 평양에서 방송국에 다녔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만 방송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자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행복 속에도 그리움은 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계신지도 모릅니다.
혹시 저희가 탈북한 것 때문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명희도 자기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밤에 몰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대동강변을 걷던 기억이 납니다. 영광거리의 은행나무, 할아버지 산소, 어릴 적 뛰놀던 골목, 그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면 죽음입니다. 그저 언젠가 통일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 그날이 오면 평양에 가서 부모님 산소에 절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58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익숙합니다. 지하철도 혼자 타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봅니다. 준혁이와 미양이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희도 이제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것, 자식들의 미래를 선택한 것,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살아갑니다.